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근히 지냈습니다. 근근히 지냈습니다는 뭡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게 지냈다, 네, 재미없게 지냈다. 근근히 그냥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네, 네.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저 10월 달에 네. 그 한국 오페라 역사 박물관에서 이제 첫 번째 전시. 오, 이런 소식 알려주셔야죠. 한국 오페라 첫 궤적 1948년에서부터 1962년까지 전시가 10월에 오픈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전시 기획자를 맡아가지고 이제 관련된 책도 쓰고 지금 전시 준비로 굉장히 바쁩니다. 총기획자. 네네, 그렇습니다. 언제 오픈입니까? 10월 정확하게? 10월 10날 예술의 전당에서 오픈할 겁니다. 10월 10날. 네. 10월 10날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한 1년 정도로 계약을 해놨어요. 내년 네. 10월까지요? 네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제가 뭐 저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도움이 많이 계셨는데, 우와.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또 전시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근데 전시 기간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1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임박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제가 물어보길 잘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정리할 게 많죠. 네, 정리할 게 많고 찾아야 될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오페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군요. 그렇죠. 첫 오페라에서부터 이제 62년도 국립오페라단 출범 직전까지의 그 역사를 한번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자료들이 사실 지금 소실이 너무 많이 돼서 어, 그거 찾느라고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네, 뭐 그것도 지금 복원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6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62년 전부터 62년까지인가요? 네, 48년서부터 62년까지를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네, 그 전시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막 해방, 6.25 전쟁 이런데 도대체 무슨 오페라를 하신다고도 이러셨나? 전 진짜 그게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정말 전쟁 중 눈앞에서 막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내가 오페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 전시의 가장 핵심의 퀘스천은 그거의 의문을 푸는 답을 구하는 그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현대사의 문제까지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타이타닉호가 물에 잠길 때 우리 현악 연주자들이 계속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도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임박해서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주인공 특별한 악기 연주하죠? 네, 오늘은 천상의 악기라고 불리우는 하프 연주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입니다.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소개해드린 연주자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언제 태어났습니까? 네, 1980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사람이군요. 네. 하피스트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데요. 카트린 핀치 역시 클래식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아니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주자인지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카트린 핀치는 사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정말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서 많이 알려진 연주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프 연주에서는 지금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하프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연주 기교가 굉장히 뛰어나다. 하프 연주에 있어서 또 굉장히 또 독특하고 혁신적인 여러 협업들을 통해서 하프라는 악기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또 지평을 넓히는 연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영국 웨일즈 출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웨일즈 출신이라는 사실이 카트린 핀치의 연주 인생에 혹시 영향을 주었습니까? 네, 큰 영향을 줬다고 그렇습니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 그냥 정말 잉글랜드 출신이라 이런 거보다는 웨일즈라는 그런 어떤 독특한 출신이 이 연주자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웨일즈라는 곳이 이게 서구 음악계에서도 약간은
변방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 카트린 핀치의 모국인 웨일즈는요, 영국의 구성국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짚어드리면 1536년에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8세가 제정한 웨일즈법에 따라서 웨일즈는 잉글랜드의 이 영국으로 완전히 합병이 되고요. 네. 사법 체계도 잉글랜드 중앙정부 치하에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웨일즈는 이제 오늘날에는 영국의 어떤 다른 지역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는데요. 네. 인구의 대다수가 또 영어를 쓰고 있고요.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중언어 체제를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웨일즈어, 영어를 쓰고 또 웨일즈어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웨일즈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경쾌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웃들하고 노래하고 뭐 춤추는 거 이런 것들을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하프 음악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음유 시인들이 웨일즈어로 시를 써서 정규적으로 음유 시인 경연 대회가 과거에는 개최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통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나요?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하. 그 웨일즈의 고유한 이런 문화는 네. 잉글랜드하고 통합이 되면서부터는 좀 많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잉글랜드의 문화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요. 또 특히 18세기 초반에 엄청난 속도로 웨일즈의 전통 문화가 퇴색이 됐다고 합니다. 18세기 초반에는 웨일즈어로 된 서적들도 자취를 감추고 또 음. 하프 가락에 맞춰서 노래하는 그런 것도 사실 저질스러운 걸로 조금 인식이 되고 뭔가 세속적이다라고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인식이 만연해져서 빅토리아 여왕 이후에는 웨일즈 왕자의 공식 하피스트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브라이언 터펠도 웨일즈 출신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네, 웨일즈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들이 많네요. 네, 몇 분 있고요. 또 네. 카트린 핀치가 브린터펠하고도 그래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웨일즈 왕자의 공식 하피스트 어떤 직입니까? 그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 국가를 대표하는 하피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이후로는 공석이었던 직책인데 이 당시 웨일즈 왕자를 겸하고 있었던 이제 현재는 찰스 3세, 찰스 황태자가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카트린 핀치가 이제 웨일즈 왕자의 공식 하피스트로 임명이 되면서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 이 직책을 다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만에 다시 복원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1980년생이니까 만 20살 때 이 직책을 맡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그 공식 하피스트는 아니지만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연주를 개최하는 가운데서도 영국의 어떤 로열이 붙은 그런 왕실의 행사들에 굉장히 많은 연주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왕이 굉장히 그 하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그 왕이 좋아하는 악기에 이런 직위를 주니까 또 그 악기가 살아나네요.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백마대 말보다 연주를 들려드리는 게 카트린 핀치를 더 빠르게 소개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연주곡 궁금합니다. 뭐죠? 네,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이제 이 곡이 워낙에 하프를 위한 곡은 아닌데 이제 하프를 위한 곡으로 이게 편곡이 돼서 연주를 하는데요. 정말 이 곡을 들으시면서 불면증 치유했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불면증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이 노래 틀어놓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혹시라도 밤에 좀 잠이 안 온다, 또 요즘같이 열대야에 덥다 이러실 때 이 음악 한번 틀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손수영 교수님 방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곡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으로 988중 아리아,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으로 988중 아리아,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가 연주했습니다. 카트린 핀치 어떻게 하프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카트린 핀치는 그 영국의 웨일스의 캐레디지온 지역의 라논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 핀치가 직접 밝힌 일화가 있습니다. 5살 때 카트린 핀치는 부모님과 함께 스페인의 하피스트 마리사 로블레스가 이 램피터 뮤직클럽에서 공연하는 걸 보러 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5살의 카트린이 화려한 로블레스의 연주에 정말 푹 빠지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카트린이 이 연주자한테 콘서트가 끝나고 이제 카세트를 팔고 있는데 가가지고
저도 당신처럼 하피스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사실은 핀치한테는 하프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 약속대로 9살이 되기 전에 모든 그런 어떤 등급을 마치고 8학년 시험에서는 전국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이제 계속 하프 연주자로서 이제 자신들을 수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카트린 핀치의 지금 예도 그렇고 제가 수요 초대석에 나오시는 아티스트 분들에게 어떻게 그 악기를 시작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지금 경험처럼 부모님 손을 잡고 그 악기 공연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렇죠. 이런 생각 가지게 됐는데 이래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어머니가 들려준 음반을 듣고 저게 뭐냐, 나 저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아노를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렸을 때 어떤 조기 교육 아니면은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 부모님의 욕심으로 악기를 시작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런 욕심 없이 다양하게 보여줬을 때 그중에 아이가 스스로 반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트리오도 원래는 그 정명화 선생을 바이올린을 시켰었는데 정말 하기 싫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늘어나지도 않고 너무 하기 싫었는데 첼로를 딱 안겨주는 순간에 아 이건 내 악기다라는 생각이 어. 들으면서 연습을 했다 하니까 동생은 그 바이올린 너무 좋아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됐지만 본인은 바이올린이 너무 안 맞았는데 또 첼로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걸 바꿔주시는 부모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억지로 계속 바이올린 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싫으면 다른 악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신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하나 더 듣겠습니다.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에서 이제 제1변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으로 988 중에 제1변주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으로 988 중에서 제1변주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카트린 핀치의 스승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그 웨일즈 북부의 카나본에 사는 네, 정말 웨일즈에서는 존경받는 하피스트였던 엘리노 베넷이 스승인데요. 네, 정말 사실은 배우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왕복 32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를 해야 됐고 또 그런 레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저당을 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도 부모님들은 핀치가 계속 하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 부모님은 나중에 이혼을 하는데요. 이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딸이 하프 계속 지속하는 거에는 서로 성심껏 도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핀치는 10살에 영국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핀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막상 거길 딱 들어가니까 자신의 한계, 현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웨일즈에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촉망을 받던 애였는데 막상 이제 런던을 딱 들어와 보니까 내가 정말 이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한계도 깨닫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가보니까 너무 세상에 천재들이 많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만했던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좀 더 수련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연주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아, 이거를 제가 제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국민학생, 지금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다닐 때 제가 오락을 좀 좋아했습니다. 아, 지금 오락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각 동네마다 이 철권이라는 오락의 짱들이 있습니다. 아. 대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대회 나가면 이제 자기보다 왜냐면 동네에서 자기가 왕인데 나가면 자기가 얼마나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한계를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핀치가 이런 또 느낌을 받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정말 어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고수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어떤 불과 10살이었지만 그런 어떤 이치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본인이 자만할 때 다시 한번 세상을 보여주는 이런 시기도 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콩쿠르에도 핀치가 많이 출연했죠. 네, 뭐 여러 웰즈의 어떤
그 국립 경연 대회에도 그걸로 출발을 해가지고요. 네. 뭐 그다음에는 여러 지역으로 가서 이제 BBC에서 올해 젊은 음악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요. 또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핀치가 16살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하프라는 악기 때문에 많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어린 나이에 많은 성취를 이룬 연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1999년에 프랑스의 릴리 라스킨이라는 어떤 프랑스의 최고의 하피스트이고 전 세계 하피스트의 어떤 우상 같은 존재인데요. 이 릴리 라스킨 그 국제 콩쿠르에서 또 우승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이 쌓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뉴욕시에서 열렸던 영 콘서트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오디션이라고 해서 또 젊은 연주자를 위한 어떤 국제 오디션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이제 영국 연주 출신 연주자로서는 꿈의 무대죠. 런던의 위그모 홀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고 결국은 웨일즈 왕자의 공식 하피스트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지니게 되는군요. 네, 굉장히 어떤 이렇게 정말 클래식 연주자로서도 아주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프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떤 그 세네갈의 그러니까 하프 같이 생긴 세네갈의 전통 악기가 있거든요. 코라라고 해서 그 코라의 대가인 이 연주자하고도 또 협업을 하는 음반을 내기도 하고 어찌 됐거나 뭐 클래식 명곡은 물론이고 웨일스의 전통 민속 음악하고 현대의 작곡 음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랑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바흐에서 모차르트 옵니까?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EBS에서 방영이 되었던 아마데우스 영화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거든요. 네. 이제 모차르트, 그러니까 저도 이 아마데우스를 정말 이렇게 막 어렸을 때는 봤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봤지 이렇게 제대로 한 번을 다시 한번 감상한 건 되게 오랜만인데 모차르트라는 어떤 음악가의 천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정말 저한테서 좀 사라지질 않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EBS 또 홍보를 또 해주시고 네. 예, 제가 좋았는데요. 이 토요일 저녁에 하는 그 영화, 밤에 하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EBS에서 항상 해주는 영화를.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하나 봤더니 또 마침 아마데우스를 해서 정말 영화를 그렇게 꼼짝 않고 오랫동안 봤던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그런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말 영화 자체로도 잘 만들어졌지만 이 음악가의 어떤 재능, 인생, 천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EBS에서 영화를 볼 때 좋은 건 뭐냐면 중간에 광고가 없어 좋습니다. 뭔가 집중해서 볼만하면 광고 나와서 약간 좀 지금 맥이 끊기는 네.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사심이 있었습니다. 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 쾌의 번호 299 중 1악장 알레그로를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와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 쾌의 번호 299 중 1악장 알레그로를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와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하피스트 카를린 핀치가 연주한 많은 곡들 중에서 오늘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그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셨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유 뭡니까? 네, 뭐 이제 핀치가 이런 여러 가지 협업이나 뭐 캐주얼한 음악들 아니면은 다른 민속 음악하고도 많이 연주를 하는 연주자다 이렇게 생각을 뭐 알려져는 있지만 사실 본업, 그러니까 클래식 하프 연주에서도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제임스 골웨이하고의 연주에서 아주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또 특히 저는 이 핀치가 연주한 버전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모차르트는 사실은 불과 22살이었습니다. 22살이었고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어디다 마음껏 펼칠 수가 없던 그런 현실 실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향인 짤즈부크를 떠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겠다 이랬던 어떤 방황의 시기였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만하임에서 파리까지 가는 그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에 도착한 모차르트가 그곳에서 이제 아르투아 지방의 영주이자 음악 애호가였던
득인 백작을 만나서 새로운 협주곡 작곡을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득인 백작은 자기 딸하고 함께 연주할 협주곡을 원했습니다. 이 백작이 아마추어 플루티스트였고 또 모차르트한테 작곡 레슨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딸이 하프를 굉장히 능숙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다 전문 연주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연주하기 어려워서는 또 좀 곤란했기 때문에 이 모차르트가 약간 그 클라이언트의 상황, 현실 이거하고 좀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주부는 굉장히 어떤 능숙한 아마추어 연주자라면 큰 무리 없이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맞춰졌고요.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프랑스 파리의 사교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갈랑트 스타일, 로코코 스타일이라고 하죠. 굉장히 경쾌하고 화사하면서 우아한 취향의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맞춤 작곡의 명수였으니까 모차르트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클라이언트에 맞춘 그런 곡을 탄생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차르트가 플룻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룻이 오늘날만큼의 어떤 발전된 그런 형태를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리가 모차르트가 원하는 대로 나와주지를 않아서 이 하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완전한 악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차르트가 두 악기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작품을 써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지금의 악기였다면 모차르트가 정말 좋아했을 텐데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죠. 뭔가 모차르트가 이렇게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또 발현을 시켰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이 곡을 연주하면서 핀치는 모차르트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모차르트가 22살에 작곡을 했던 곡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이제 흔히들 천상의 악기, 천상의 현악기, 천상의 목관악기라고 하는 이 하프와 플루트하고의 어떤 조화를 했을 때는 글쎄요 아마 이때도 핀치도 굉장히 젊었을 때 이거 녹음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또래의 작곡가가 작곡을 했던 그것을 어떤 세월을 거슬려서 어떤 교감을 하고 오면서 연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드뷔시의 달빛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드뷔시의 달빛,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뷔시의 달빛,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핀치가 직접 작곡한 곡도 있습니까? 네, 이 웨일즈 사람들이 아마 그 켈트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켈트족의 정서를 담은 그런 켈트 협주곡, 셀틱 협주곡이라는 그런 곡도 이제 핀치가 정말 직접 작곡을 해서 자신의 어떤 고국의 정서를 담은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한데요. 자, 오늘 핀치가 작곡한 곡은 시간 관계상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트린 핀치 한마디를 정리해서 요약한다면 어떤 인물일까요? 그러니까 캐트린 핀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말하기를 어떤 정말 자신에 대해서 경계를 넓히는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말 세네갈의 민속악기, 웨일즈의 전통악기 또 아니면 일렉트로닉 뮤지션 이런 분들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제 커리어에서 다음 단계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하피스트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피스트지만 하프 연주만 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프에 대한 어떤 레퍼토리가 많지 않고 클래식계에서는 발전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볼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음악가죠? 네, 다음 주는 독일의 오보이스트입니다. 알브레히트 마이어에 대해서 만나시겠습니다. 제가 마이어 음악 많이 틉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만날 마이어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한 주 동안 교수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하피스트 카트린 핀치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